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이 주로 어디에서 먼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말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꾸며집니다. 친절한 척, 겸손한 척, 배려하는 척,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앉아있는 자세, 눈빛의 방향, 밥 먹는 태도, 옷차림을 평가하는 태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말보다 훨씬 정직하게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못된 본성 말입니다. 그 못된 본성을 몸은 절대 거짓말 못하고 그대로 내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내려다보는 그 태도는 입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몸은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왠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불쾌하고 기분 나빴던 사람. 친절한 것 같은데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건 우리가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그런데 못된 본성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먼저 보입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 숨기려 해도 새어나오는 것들,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가려내는 지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사람지혜노트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고 볼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성은 밥 먹는 모습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지난주 직장의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박영자 씨가 점심 식사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밥을 먹는 모습이 영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국물을 후루룩 소리내며 마시는 건 그렇다 쳐도 반찬을 집을 때마다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심지어 자기 반찬 그릇이 비니까 옆 사람 앞에 놓인 반찬을 슬쩍 당겨 가져가더랍니다. 말도 없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옆 사람이 먹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만 쏟아냈다고 합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 그분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반찬 국물이 튀고 밥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자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정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 몫이라는 듯이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박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밥 먹는 태도는 교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평소에 감추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밥상에서 자기 것만 챙깁니다. 옆 사람 반찬을 슬쩍 가져가는 것도 나쁜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그 순간 옆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공간 독점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려는 본능적 패턴이죠. 독일의 한 행동심리 연구팀이 식당에서 사람들의 식사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식사 중 평균 3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팔을 넓게 벌리고 그릇을 여러 개 앞에 끌어당기고 옆 사람 영역까지 슬쩍 침범하는 식이었죠. 반면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공간을 최소화하고 옆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지 자주 확인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소리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식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주변에 방해가 되는지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식사 태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낸다.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보이는 행동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평소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긴장이 풀립니다. 그 순간 진짜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옆 사람 것까지 가져가는 사람, 소리내며 먹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 그건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그런데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떠나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밥상에서 그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옆 사람 반찬을 슬쩍 가져가는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옆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내며 먹는 것도 습관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불편함이 자기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표현이지만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위선이다. 이 말은 재능 있는 사람은 거만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밥상에서 큰 소리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당신 앞 반찬까지 슬쩍 가져간다면, 당신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당신 말은 한 번도 안 듣는다면, 당신이 밥을 먹는데 옆 사람이 소리내며 먹어도 전혀 신경 안 쓴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십시오. 박영자 씨처럼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불편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본성은 눈빛에서도 나타납니다. 68세 김순덕 씨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만난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말은 참 잘합니다.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김순덕 씨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뭔가 평가받는 느낌,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자기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본다는 걸요. 말은 김순덕 씨한테 하는데 눈은 항상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거나, 옆을 보거나, 천장을 보거나. 김순덕 씨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눈을 보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김순덕 씨는 불쾌하고 이상한 기분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조절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진짜 존중하면 눈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상대를 아래로 보면 눈이 자동으로 피하거나 내려다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시선 회피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시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적대형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타인에게 적대적이고 공감 능력이 낮은 유형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죠.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했고, 그 과정에서 시선 움직임을 추적 장치로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적대형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 상대의 눈을 직접 보는 시간이 평균 42% 적었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얼굴 아래쪽이나 몸을 훑어보는 시간이 68% 더 길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평가적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볼 때 관찰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옷차림은 어떤지, 자세는 어떤지, 자기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판단하는 눈빛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상대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하면 눈맞춤 자체를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눈을 마주치지만 그것도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상대의 눈을 보지 않는다. 눈을 보면 상대의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는 건 단순히 수줍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 기쁨, 불안, 기대, 그걸 마주치면 자동으로 공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공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하는 겁니다. 말은 당신한테 하면서 눈은 다른 데 있는 사람. 당신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눈은 안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상대를 동등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 두려는 사람은 아래를 볼 뿐 눈은 안 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열지 않는 사람은 영혼도 닫혀 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본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하고 눈은 피한다면, 누군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빛만은 차갑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눈 한 번 제대로 안 마주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 감정은 소중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나타냅니다. 69세 최병철 씨는 한 달에 2번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거기 나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요즘 모임이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항상 명품 브랜드를 입고 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고가 보이는 옷과 가방과 신발. 처음에는 돈 좀 벌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몇 번 보니까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모임에 오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들 옷차림을 훑어봅니다. 누가 뭘 입었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는 자기가 입은 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 요즘 이 브랜드 입는 사람 많더라. 최병철 씨가 평범한 옷을 입고 가면 그 친구는 슬쩍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리더랍니다. 반대로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갑자기 말을 많이 걸고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최병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옷차림으로 사람을 보는구나. 옷차림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으로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위, 비싼 옷을 입으면 아래.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친 것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명품이나 고가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도형 나르시시즘, 즉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유형에 집중했죠.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게 하고 그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주도형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았습니다. 가격이 비슷해도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더 선호했습니다. 연구팀이 이유를 물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야 의미가 있다. 이걸 입으면 달라 보인다. 이 정도는 입어야 대접받는다. 더 흥미로운 건 타인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 옷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만으로 그 사람의 지위와 가치를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옷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열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그 사람이 비싼 옷을 입는 건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말은 겸손하게 해도 옷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이 정도는 입는 사람이다. 옷으로 사람을 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명품을 입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평범한 옷 입은 사람은 대충 대하고 옷값으로 그 사람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자기는 비싼 옷을 입어야 하고 남들도 그래야 자기와 동급이라고 여기는 거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한 사람이 천하를 이길 수 있겠는가. 옷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건 결국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으면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약하면 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로 결정된다. 옷으로 드러나는 건 취향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옷차림이 그걸 말해줍니다. 누군가 당신 옷차림을 훑어보고 태도가 달라진다면, 누군가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만 친절하다면, 누군가 자기 옷 자랑을 자주 하고 브랜드를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최병철 씨처럼 모임 가기 부담스러우면 굳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빠지셔도 됩니다. 좋은 옷 입어야 대접받는 자리라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옷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번째, 앉아있는 자세에서 은연중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67세 한명숙 씨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평생교육원에 다닙니다. 교실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수업 시간이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인데 앉는 모습부터가 남달랐답니다. 의자 하나로는 부족한지 가방을 옆 의자에 올려놓고 팔은 옆 책상까지 넓게 벌리고 앉습니다. 다리도 쭉 뻗어서 앞사람 의자 밑까지 들어가고 한명숙 씨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앉는 게 불편해서 그러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좁아져도 그 사람은 자기 공간을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이 비켜야 했고 뒷사람이 불편해도 다리는 그대로 뻗고 있더랍니다. 쉬는 시간에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고 턱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려고 해도 비켜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한명숙 씨는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은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아는구나. 앉는 자세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을 돌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교만의 교는 말마와 높을 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죠. 높은 곳에서 보면 아래 사람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간을 마음대로 넓히고 남의 영역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 심리학자 데이처 켈트너 연구팀이 20년간 권력과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관찰했습니다. 회의실,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는지 기록했죠. 연구 결과 권력감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쭉 뻗고 물건을 여러 곳에 놓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켈트너는 이것을 권력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공간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넓게 앉고 타인의 요청에도 공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간 점유는 내적 우월감의 표현이다. 자기를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그 사람이 넓게 앉는 건 편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불편함, 뒷사람의 불편함,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펼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몸은 정직합니다.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사람, 다리를 쭉 뻗는 사람, 팔을 벌리고 앉는 사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경이고 자기만 주인공인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데는 오직 위엄과 신뢰만 있으면 된다. 위엄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 두려는 사람은 몸으로 영역을 표시합니다. 나는 이만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느껴진다. 누군가 항상 넓게 앉아 있다면, 누군가 자기 자리만 챙기고 옆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누군가 사람들이 비켜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세상 중심에 놓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씨는 그 사람 때문에 자리를 옮겼답니다. 옆에 앉으면 항상 공간을 빼앗기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옆에서는 당신이 계속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보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비켜준 만큼 더 넓게 퍼질 겁니다. 더 이상 이해해주지 말고 당신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흔하지만 놓치기 쉬운 본성, 말투. 71세 박만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자주 둡니다. 한 달 전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과 바둑을 두고 나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인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바둑을 두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전부 자기 이야기와 잘난 체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박만수 씨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나 그거 나도 겪어봤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박만수 씨가 요즘 손자 걱정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사람은 손자? 우리 손자는 더 심해하면서 자기 손자 이야기를 30분 동안 했답니다. 박만수 씨는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독백하는구나. 말투는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청중으로 봅니다.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수천 건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 반응입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하고 더 들으려는 태도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두 번째는 전환 반응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우는 더 심했어. 더버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대화의 76%를 전환 반응으로 채웠습니다. 10번 대화하면 7, 8번은 자기 이야기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끼어드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가로채는 빈도가 일반인보다 3, 4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대화는 교환이 아니라 공연이다. 상대는 관객일 뿐이다.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사교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죠. 내 경험으로는 나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사람,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사람, 질문은 안 하고 자기 답변만 늘어놓는 사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목소리만 들립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교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태도. 그는 교만한 사람들의 5가지 신호 중 하나로 이걸 꼽았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상대방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듣지 않는 건 배울 게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만수 씨는 요즘 그 사람이 오면 슬쩍 피한답니다. 바둑을 두러 온 건지 설교를 들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엮이면 피곤합니다. 말은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던지고 한쪽만 받으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74세 송기남 씨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도움 청하면 달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답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눈은 안 마주치면서 평가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옷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 공간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송기남 씨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맞춰줬답니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나이 들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는 걸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IT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르시시즘이 높은 CEO들의 경영 성과를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성과를 보였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CEO들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변명을 찾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여전히 옳다고 믿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 자존감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치료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패턴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굳어집니다. 앞서 본 37,247명 대상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교만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상대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릴 때 그랬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관계를 시들게 한다. 복종으로 만들거나 불신으로 만든다. 복종하거나 불신하거나 당신이 계속 맞춰주면 그 사람은 당신을 더 아래로 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당신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과는 밥을 안 먹으면 됩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안 하면 됩니다. 옷으로 사람 재는 사람 앞에서는 좋은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공간 차지하는 사람 옆에는 앉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짧게 끝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과 권력은 이웃이다. 교만한 사람은 권력을 원합니다. 당신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그걸 그 사람한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송기남 씨는 요즘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모임도 줄이고 만남도 선택하고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까지 불편한 사람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결국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고 소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는 태도, 눈빛, 옷차림, 자세, 말투, 이런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는 보이실 겁니다. 누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지, 누가 당신을 도구로 보는지, 누가 함께 가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신 위에 서려는 사람인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소중해집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들과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로 사람을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